안녕하세요. 여기는 탑골인생 인생 사연 라디오입니다. 누군가의 긴 세월이 이야기로 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젠가 여기서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거나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밤의 공기는 오래된 집의 나무 틀을 천천히 울린다. 74세 정도현, 그는 늘 그랬듯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 따뜻한 차 한 잔, 그러나 온기와는 달리 그의 눈은 창문 바깥의 어둠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곳에는 매일 같은 시간 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다. 식탁 위에 내려놓은 컵이 작은 울림을 남기고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창문 쪽으로 다가간다.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거리의 희미한 불빛, 그 너머에 그가 있다. 집 앞 슈퍼 사장. 평소엔 무뚝뚝한 표정의 사장이지만 이 시간만 되면 그는 슈퍼 문을 반쯤 열어두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혹은 감시하듯 도현의 집 쪽을 힐끗 바라본다. 또 왔군. 도현은 손가락 끝으로 커튼을 조금 더 젖힌다. 슈퍼 사장은 즉시 시선을 돌리며 휴대폰을 꺼낸다. 마치 발각된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동작이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보고하는군, 오늘도. 그는 방 안의 불을 모두 끈다. 단 하나, 복도 끝에 희미한 조명이 실루엣을 만드는 것만 허락한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발소리, 그리고 슈퍼 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 도현은 더 이상 늙은 은퇴자의 얼굴이 아니다.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래된 작은 금고를 끌어낸다. 반듯하게 적힌 암호를 눌러 금고를 열자 30년간 묻어두었던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첩 안에는 코드명과 날짜들, 그리고 붉은 펜으로 적힌 한 줄. 감시는 언젠가 되돌아온다. 도현은 오늘의 날짜 옆에 짧게 메모한다. 슈퍼 사장 22시 7분 창문 3회 확인. 좋아. 지켜보는 건 너희만이 아니다. 그는 창문을 완전히 닫는다. 커튼이 완전히 내려와 방 안이 어둠에 잠기고 도현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 잊고 지내던 감각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이제부터 감시자는 그 자신이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은 잔잔하지만 도현의 마음에는 여전히 밤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는 느릿하게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다. 문을 나선 순간 골목 끝에서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 다가온다. 가벼운 구두 소리, 그리고 익숙한 향. 동네 미용실 사장 은지다. 어머, 선생님 오늘도 산책 가세요? 머리가 조금 자라신 것 같은데 다듬어 드릴까요? 은지는 웃으며 가까워지지만 그 웃음 속에 어딘가 지나치게 계산된 선이 있다. 그녀의 손끝이 도현의 팔에 닿는 순간 도현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며 손을 빼낸다. 그녀의 손은 아주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겉보기엔 친절한 동네 미용사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숨기기엔 그녀의 임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머리는 뭐 다듬을 때 됐죠. 갑시다. 도현은 일부러 가볍게 대답한다. 적의 정체를 모를 때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유인에 응한다. 그러나 속내는 내비치지 않는다. 그의 오랜 감각이 그에게 그렇게 말한다. 미용실 문이 열리며 드라이기와 샴푸 향이 뒤섞인 공기가 밀려온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장소.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곳도 은밀한 조사실로 느껴진다. 은지는 손놀림을 가볍게 하며 도현의 머리를 살핀다. 그러다 갑자기 가위를 멈추고 그의 귀 바로 옆을 유난히 오래 바라본다. 그 시선은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청기 흔적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거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본다. 은지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수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작은 메모지를 슬쩍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손이 떨리네요. 아휴, 요즘 일이 많아서요. 은퇴하신 분들 보면서 참 부럽다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가벼운 말 속에 억지로 감춘 긴장이 묻어난다. 은지는 또다시 그를 흘깃 보며 말을 꺼낸다. 선생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부담도 없고 편하시겠다. 혼자 산다는 부분을 유난히 강조한다. 단순한 동네 사람의 관심일까? 아니면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다시 한번 떠보는 걸까? 도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만 짓는다. 그래도 혼자는 허전할 때가 많죠. 은지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모를 꺼내 간단히 적는다. 심리 상태 기록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그녀는 일하는 척하면서 거울 너머로 도연의 표정을 끊임없이 분석한다. 가위 소리가 잦아들고 은지는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정리를 마친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 조심스럽다. 마치 언제라도 증거를 건드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 미용실 벽면에 걸린 작은 거울들을 스치듯 훑는다. 거울 틈 사이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듯한 작은 카메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일반 손님이 눈치채기엔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질적인 물건이다. 은지는 도현을 배웅하며 문을 열어준다. 또 오세요, 선생님. 우리 자주 봐요. 그 말에 담긴 느낌은 명확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경계 유지 혹은 상태 보고를 의미하는 임무에 가까운 인사였다. 거리로 나오는 순간 도현은 조용히 숨을 내쉰다. 확신이 드는군. 저 여자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실 유리창 너머에서 은지가 작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 보고를 하는 장면은 유리 반사 속 어렴풋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보였다. 도연은 걸음 속도를 늦추며 낡은 골목길을 향해 천천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두 번째 조각이 맞춰졌군. 그날 오후 도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조금 먼 시장 골목으로 걸음을 돌린다. 이유는 단 하나.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다. 하지만 귀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놀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뒤에서 일정하게 따라오는 소리가 있다. 익숙한 리듬. 아랫집 총각 민수의 발걸음이다. 민수는 원래 조용한 청년이었다. 층간소음도 없고 눈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성격. 그런데 최근부터 그는 도현이 집을 나서는 순간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서 따라붙는다. 역시 왔군. 도현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멈춰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한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가게 유리창을 통해 뒤쪽을 슬쩍 본다. 몇 걸음 뒤에서 똑같이 멈춰 휴대폰 화면을 보는 척하며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러나 발끝은 도현 쪽을 향하고 있다. 도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한다. 도현은 시장 입구에서 갑자기 길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다. 평소 절대로 지나지 않는 길. 이 골목은 CCTV가 거의 없고 사람도 드물다. 뒤에서 역시 같은 속도로 발걸음이 들린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는다. 마치 이미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상 우측 이동. 계속 추적 중. 그 말은 바람결에 섞여 도현의 귀에 닿는다. 도현은 발걸음을 멈춘 채 벽에 기대어 신문을 보는 척한다. 그리고 거리 반대편 거울문에 비친 민수의 모습을 확인한다. 민수는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대고 누군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결코 평범한 이웃의 것이 아니다. 도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바꾼다. 민수가 당황한 듯 잠시 멈춘 뒤 바로 뒤따라 움직인다. 미행 훈련을 받았다. 그걸 직감하는데 5초면 충분했다. 민수의 걸음은 자연스럽고 눈은 도현의 발목 높이만 따라가며 정면 시선을 피해간다. 아마추어의 동선이 아니다. 도현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정류장 유리 반사면에 비친 민수를 조용히 본다. 민수는 가림막 뒤에 기대어 휴대폰을 들고 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의 눈은 도현의 움직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다. 네, 지금 정류장. 시야 확보됩니다. 그 짧은 말 속에서 도현은 감시 대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
민수는 적의 눈빛이 아니다. 공포나 적개심도 없다. 오히려 지시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의 표정이다. 도연은 버스가 오자 타는 척하며 계단에 발을 올린다. 그리고 순간 몸을 돌려 뒤편 골목으로 빠르게 숨어든다. 민수는 버스가 출발한 뒤에도 도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당황한 얼굴을 보인다.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걸며 정류장을 이리저리 살핀다. 그 모습까지 모두 확인한 뒤 도현은 담장 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린다. 확정. 아랫집 총각은 감시 요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른다. 민수가 누구의 소속인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보호인지, 아니면 제거인지. 바람이 좁은 골목을 스쳐 지나간다. 도현은 외투깃을 올리며 천천히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제 퍼즐 조각은 3개가 모였다. 슈퍼 사장, 미용실 은지, 그리고 아랫집 민수. 그는 마침내 확신한다. 누군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닫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잠근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을 품고 있었고 그 긴장은 신발을 벗는 순간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단어가 떠오른다. K-17.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내려간다. 도연은 서재로 향해 오래된 책장 아래 숨겨둔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낸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손끝에 닿는 촉감만으로도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려준다. 암호를 눌러 상자를 열자 수십 년 전 요원 시절의 서류들이 그대로의 냄새를 품은 채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누렇게 바랜 파일을 꺼낸다. 붉은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번호 K-17.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 저편에서 잠들어 있던 장면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30년 전 도현이 담당했던 귀순 프로그램 중 가장 까다롭고 위험하다고 평가받던 대상 K-17은 폭넓은 대외 정보망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변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했다. 도연은 그를 심층 조사하며 여러 차례 심리전을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K-17은 갑자기 사라졌다. 기록엔 자발적 이탈이라 적혀 있었지만 도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파일을 펼치자 도연의 손이 잠시 멈춘다. 서류 한 귀퉁이에 그가 직접 쓴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약속했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는다.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가 종이에 부딪힌다. 은혜라. 도연은 책상에 조용히 앉아 파일을 넘기며 최근의 이상한 일들을 떠올린다. 집 앞을 감시하던 슈퍼 사장,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미용실 은지, 그리고 뒤를 미행하던 아랫집 민수.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악의도 적의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그는 그 사실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한다. 도연의 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서류 가장 아래에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다. K-17 보호조치 요청. 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곱씹는다. 보호조치? 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긴다. 그 안에는 더 이상 K-17의 기록이 없다. 이유도 사유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도.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뒷부분을 제거한 듯 빈자리만 남아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도현은 손끝으로 서류의 빈 공간을 천천히 짚으며 중얼거린다. 그럼 지금의 감시는 복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마음속에서 의심과 추리가 전투를 벌인다. 30년 전의 적, 이웃으로 위장한 감시자들, 그리고 K-17의 마지막 약속.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뜻밖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현은 서류를 덮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누군가가 그를 해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며 지키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왜 지금 이 시점인지, 그리고 K-17이 남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 도현은 상자를 조심스레 닫고 방 안에 불을 꺼서 어둠에 자신을 숨긴다. 그리고 생각한다. 확인하기 전까지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는 과거의 문을 조금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더 거대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거실 조명을 모두 끄고 방 안을 최소한의 빛만 남겨둔 채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반복한다. 오늘 밤 누군가가 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다. 현관 버튼이 삑삑삑. 그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진다. 현관 비밀번호가 아주 천천히 눌리는 순서까지 익숙한 듯 정확하게 입력된다. 누군가가 도현의 집 비밀번호를 완벽히 알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린다. 기름칠된 경첩은 단 한 번도 울지 않는다. 도현은 눈을 감고 숨을 얕게 죽인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깊은 잠처럼. 어둠 속에서 발바닥에 체중을 싣지 않는 훈련된 걸음이 들려온다. 집안 구조를 완벽히 파악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다. 미용실 사장 은지. 그녀가 들어왔다. 은지는 불을 켜지 않는다.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난다. 그의 책장 앞으로 멈춘다. 도현의 심장이 약하게 뛰지만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숨을 들이쉰다. 란. 빛. 은지가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빛으로 책장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은지는 조심스럽게 앨범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살핀다. 사진 속 도현의 젊은 모습, 군 시절, 요원 시절, 그리고 비밀 임무 때 찍힌 단체 사진까지. 은지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고 빛에 비춰 자세히 확인한다. 눈빛이 흔들린다. 그녀가 찾는 무언가가 방금 전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것이다. 맞아. 이거야. 그 순간 도현은 결심한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침대 스프링이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며 움찔한다. 그리고 은지가 몸을 돌리던 그 찰나. 둘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정확히 맞물린다. 앨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탁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린다. 왜? 내 집에서 내 과거를 뒤지고 있소? 은지는 한 걸음 뒷걸음질하며 숨이 멎는다. 그녀는 변명도 하지 못한다. 단지 입술만 떨릴 뿐. 그러다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은 도현의 예상과 너무 달랐다. 복수가 아닌 지시. 누군가에게서, 어딘가에서. 은지는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다. 도현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은지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의 그림자가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흔들린다.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소? 은지는 시선을 피한 채 입술을 꼭 깨문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 대답을 내뱉는다. 국정원. 이과에서요. 그 순간 도현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는다. 국정원. 그가 30년 전 몸담았던 곳. 그가 은퇴하며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고 믿었던 곳.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도현은 직감한다. 이 감시망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도 그를 미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를 둘러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감시망이라는 사실을.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지자 고요한 방이 서서히 밝아진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떨고 있다. 조심스러운 숨결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눈동자는 흔들림을 감추지 못한다.
도현은 반대편 의자에 천천히 앉는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급함도 분노도 없다. 단지 오래된 진실을 확인하는 자의 고요한 집중만 있다. 자, 처음부터 말해보시오. 누구의 지시였나?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다. 머뭇거림,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못하는 진실의 무게가 있었다. 국정원 이과. 보호과제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30년을 몸담았던 그곳.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기록을 정리해 떠났으며 더는 자신과 연결될 이유가 없는 곳. 그런데 보호과제라니. 그건 누구를 위한 보호라는 말인가? 보호?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건가? 은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든다. 선생님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진다. 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조차 멀게 들린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은지의 말을 곱씹는다. 나를 보호한다.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문장이다. 날, 왜? 은지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간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선생님을 특정 세력이 노리고 있고 그 세력이 선생님 주변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도현은 고개를 숙여 작은 숨을 내쉰다. 방금 전까지 분명한 퍼즐로 여겨지던 감시자들이 순식간에 보호요원의 후보로 뒤바뀐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특정 세력이란 건 누구란 말이오? 은지는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듣기 싫을지도 모를 정답을 꺼낸다. 북쪽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은 도현의 가슴속 어딘가를 날카롭게 건드린다. 30년 전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했던 적들. 그리고 사라졌던 K-17. 모든 상황이 하나의 직선처럼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도현은 아직 모른다. 그 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자네는 내 서류와 사진을 뒤진 건가? 네. 저희는 선생님 과거를 더 잘 알아야 지킬 수 있다면서. 접촉 이력이란 걸 조사하라고. 접촉 이력. 요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 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한 진실을 들춰내는 종류의 조사다. 도현은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은지는 고개를 떨궜다. 믿어주세요. 저 나쁜 의도로 온 거 아니에요. 도현은 은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 공기가 그의 머릿속 혼란을 조금 식혀주는 듯 했다. 은지 씨, 지금 말한 것들 모두 사실이길 바라오. 그는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린다. 왜 하필 지금이지. 그 한마디는 미래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신호였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입술을 문다. 도현은 이제 확신한다. 이 감시망은 단순한 보호도 단순한 감시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진실과 그보다 훨씬 깊은 목적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은지의 고백이 끝난 뒤 방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다. 어두운 공기 속에서 도현의 숨결만이 작게 울렸다. 하지만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아랫집 총각 민수. 도현은 조용히 집을 나서 어두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늦은 밤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고 바람 한 줄기조차 없다. 3층.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한다.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손을 들어 문을 3번 두드린다. 네? 누구세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놀라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경계심은 훈련된 사람의 그것이었다. 몇 초 뒤 문이 열리고 민수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의 눈빛은 이 시간에 왜? 라는 당황보다 예상보다 조금 일렀다는 표정에 가까웠다. 들어가도 되겠나?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다. 화면은 무언가를 감추듯 빠르게 꺼진다. 도현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입술을 눌렀다. 침묵이 미묘하게 흐른다. 자네, 보호 조치였나? 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숨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눈을 들어 도현을 바라본다. 네, 맞아요. 그 대답이 너무 단호하고 자연스러워. 도현은 오히려 당황한다. 민수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말을 잇는다.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 한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선생님이 과거에 접촉했던 대상들 중 어떤 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돌아왔다. 그 단어는 단순한 피의자나 범죄자가 아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목적을 가진 누군가를 의미한다. 도현의 눈빛이 바뀐다. 누군지 말해보게. 민수는 주저한다. 입술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마치 이름 자체가 위험한 것처럼 속삭이듯 말한다. 30년 전 K-17을 제거하려 했던 영라인입니다. 침묵이 방 안을 꽉 채운다. 도현은 숨을 들이쉬고 등을 천천히 젖힌다. 30년 전 그와 K-17 사이에는 비밀도 적이도 얽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K-17은 그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K-17을 노렸던 또 다른 세력.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다시 켠다. 화면에는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이 켜져 있다. 오후 8시 13분. 도현의 현관 앞을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3분 동안 서성거리는 장면. 그는 얼굴을 들지 않는다. 카메라 각도를 정확히 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훈련된 요원의 그것이었다. 이 사람, 며칠째 선생님 집 주변을 돌고 있어요. 도현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30년 전의 그림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자네가 날 미행했구먼. 감시를 가장한 보호였습니다. 선생님이 위험에 노출되면 저희 쪽에서 개입하는 구조였고요. 민수의 말은 분명히 그동안 느껴온 위협을 뒤집는 또 다른 진실이었다. 그는 적이 아니었다. 그는 감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목적은 방패였던 것이다. 하지만 도현의 질문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진짜 적은 어디에 있나? 민수는 모니터로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정지된 CCTV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선생님 바로 옆집 골목에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도현은 마침내 깨닫는다. 이 감시망은 그를 둘러싼 공포가 아니라 다가오는 누군가를 막기 위한 대비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벌써 수미터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두운 하늘이 조금씩 밝아올 무렵 도현은 무거운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선다. 민수에게서 들은 CCTV 속 그 그림자, 그리고 은지의 고백. 확실한 결론을 위해선 단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박 실장. 국정원 시절 그의 직속 상관이자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 도현은 오래된 세단을 몰고 서울 외곽의 한 건물로 향한다. 그 건물은 겉으론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예전 요원들이 은퇴 후에도 드나드는 묵묵히 과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공간. 2층 회의실 앞에서 문을 열자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한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다. 정적 속에서 그가 천천히 돌아선다. 박 실장.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왔군 도현. 그는 오래된 친구를 보듯 하지만 경계도 잊지 않는 표정으로 도현에게 다가온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고요하게 스며든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올 줄 알았다. 박 실장은 회의실 문을 닫고 두툼한 기록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린다. 검은 표지, 그리고 아무 글자도 없는 표식. 국정원의 오래된 비기록, 일명 그림자 파일. 도현은 숨을 삼킨다. 파일을 열자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K-17. 하지만 기록은 도현이 기억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형태였다.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긴다. 사라졌다는 건 거짓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시선이 멈춘다. K-17은 자발적 이탈이 아니라 우리 측의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거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진다. 믿고 있던 과거의 전제가 뒤집히는 순간이다. 보호 프로그램? 그 위험한 인물을 왜 보호했지?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험이 너를 구했기 때문이다. 도현의 눈빛이 흔들린다. 박 실장은 파일을 넘겨 한 장의 문서를 가리킨다. 도현 보호를 위한 2차 보호 조치. 그 문장 아래에는 날짜, 심사관 이름 그리고 K-17의 서명이 남아있다. K-17은 네 생명줄이었어. 너만 모르게 했지.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도현은 파일을 덮고 이마를 짚는다. 그가 추적했던 대상, 주에 깊게 감시했던 인물. 그중 한 명은 적이 아니라 그의 방패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난리입니까? 그때 K-17을 노렸던 영라인이 다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표적은 여전히 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실장을 바라본다. 30년 전의 분쟁, 끝난 줄 알았던 정보전이 지금 이 늙은 몸을 향해 다시 들이닥친 것이다.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 민수 슈퍼 사장, 미용실 은지, 모두 네 보호망이다. 그가 적이라 여겼던 이웃들, 의심하며 경계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 그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움직이는 조용한 요원들이었던 것이다. 도현은 숨을 들이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K-17은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도현은 그 한마디에서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한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도현, 이제 시작이다. 30년 전의 그림자가 완전히 깨어났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도현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국정원 분소를 나서는 순간 밤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도현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박 실장이 말했던 이름 없는 적, 30년 전 K-17을 노렸던 그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 도현은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가로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그때 바람 한 줄기와 함께 낯선 기척이 뒤에서 들린다. 도현은 멈춰 서지 않는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오래 전 요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금속 펜을 쥔다. 적이 먼저 움직이기 전까진 절대 등을 보이지 마라. 그가 수십 년 동안 몸에 새겼던 원칙이었다. 도현은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서 고개를 천천히 돌린다. 어둠을 뚫고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얼굴의 절반은 그림자에 묻혀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걸음, 그 리듬, 그 무게감은 도현이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이었다. 30년 전 현장에서 그의 목숨을 노렸던 그의 걸음. 오랜만이군.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가로등 아래로 들어선다. 그제야 드러나는 얼굴. 주름이 늘었고 살짝 굳어진 턱선이 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냥꾼의 눈. 타깃을 보는 맹수의 눈. 30년이야 정도현. 도현은 작게 숨을 들이쉰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억 속의 그 음색 그대로였다. 차갑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계획된 죽음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K-17을 노렸지.
그리고 오늘은 나를 노리는 건가? 남자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다. 그 웃음엔 감정이 없다. 단지 오래된 원한만이 묻어 있다. 그때 못 끝냈던 일을 지금 마무리할 뿐이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는다. 그 웃음은 피곤함도 체념도 아닌 오래된 싸움꾼의 본능 같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수를 하겠단 말인가? 복수? 난 복수 같은 감정엔 관심 없어.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천천히 코트 안쪽으로 향한다. 도현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진다. 촉이 움직인다. 생존 본능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게 골목 뒤편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튀어나온다. 슈퍼 사장, 민수, 그리고 은지. 그들은 이미 각자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남자의 손이 코트 안에서 멈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그를 향해 원을 그리며 포위한다. 은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낸다. 슈퍼 사장은 허리춤에서 작은 전자장치를 꺼내 남자의 이동을 차단하려 한다. 민수는 정면에서 남자를 향해 발을 고정하고 서 있다. 보호 조치라니. 이런 촌스러운 장난까지 하다니.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드러낸다. 그리고 주먹을 펼쳤을 때 손바닥 안에는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있었다. 빛을 받자 그 끝이 은색으로 번뜩인다. 도현은 이를 보며 낮게 말한다. 여전하군. 수단도 태도도. 남자의 눈은 초점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로 끝이다 도현.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발이 바닥에서 튀어오르고 슈퍼 사장이 전자장치를 작동시키며 은지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골목 전체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폭발한다. 그리고 도현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30년이나 기다렸지. 나도 이제 끝낼 때가 됐군. 그 순간 골목의 공기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운명의 대면이 마침내 시작된다. 골목에 흐르던 순간의 긴장. 그 공기가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딱. 전기 충격기 장치가 작동해 남자의 발밑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튄다. 남자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 그 찰나 민수가 가장 먼저 뛰어든다. 민수는 그의 팔을 제압하려 하지만 남자의 힘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다. 30년 동안 살아남은 현장 중심의 맹수다. 남자는 민수를 밀쳐내고 순식간에 도현 쪽으로 방향을 튼다. 너만 끝내면 모든 건 끝난다. 도현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대신 단단히 발을 고정한 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을 뒤덮는 소리가 갑자기 골목 밖에서 터져나온다. 멈춰. 지금 당장 내려놔. 현장에 도착한 건 경찰도 국정원 요원도 아니었다. 은빛 단발, 깊게 파인 상처 자국 한 줄. 시간이 만들어낸 주름이 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K-17. 도현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가 지금 그들을 향해 걷고 있다. 설마 살아있었나? K-17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남자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그 표정에는 원한도 감정도 없다. 오직 임무만이 존재한다.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역시 날 막으라고 남겨둔 카드였군. K-17은 천천히씩 웃는다. 넌 실패했어. 3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순간 남자는 마지막 발악처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며 도현에게 돌진한다. 민수와 슈퍼 사장이 동시에 몸을 날리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도현의 손목이 남자의 팔을 잡고 틀어 꺾는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남자는 벽 쪽으로 밀쳐진다. 그 순간 K-17이 앞으로 뛰어들어 그의 동작을 완전히 제압한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도 한 문장이 골목 전체를 울린다. 도현 선배는 내가 지킨다. 그 말에 남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린다. 그리고 쓰러지며 이를 악문 채 중얼거린다. 역시 끝내 못 버렸군. 그 은혜라는 걸. 그는 그렇게 체포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은지와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쉰다. 그리고 모든 소동이 가라앉는 순간 도현과 K-17만이 골목 한가운데에 남아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란 시간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왜 나를 지키려 한 거지? K-17은 잠시 눈을 감는다. 기억 속에서 오래 묻어둔 장면을 끌어올린 듯 천천히 말을 꺼낸다. 30년 전, 날 살려준 건 선배였어. 보고서엔 없지만 난 알아. 날 살려줬잖아.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회한도 없다. 단지 기억나지 않는 표정만 있었다. 그때 K-17이 작게 웃는다. 선배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약속했지.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그게 오늘이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그 옆엔 30년 전의 과거가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슈퍼 사장, 은지, 민수. 그 모두가 K-17이 남긴 보호망의 일부였다. 도현을 위한 30년짜리 연장된 은혜의 빛. 도현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감옥이라 생각했던 모든 시선, 모든 감시, 모든 접근은 사실 누군가의 감사 그리고 누군가의 빚을 갚기 위한 마지막 호흡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아주 짧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제야 왜 살아남았는지 알겠군. 사건은 끝났지만 은혜와 원한이 뒤엉킨 이 밤의 진실은 오랫동안 여운처럼 남을 것이다. 그리고 도현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범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말로